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낯선 청년이 조문객처럼 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은 제가 쌓아 올린 시간 전체를 무덤처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현관 앞에는 봉투 하나와 신발 자국 두 쌍이 남았습니다. 그 봉투 속에서 제 노년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저는 올해 64입니다. 제 이름은 정희이고 남편은 영수입니다. 35년을 살면서 저는 늘 조용한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인지 식탁의 의자는 항상 하나가 남았고 그 빈자리를 저는 부모님과 남편으로 차근차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원을 전전하셨습니다. 저는 병수발과 가계부를 동시에 붙들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명함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영업이 있는 사람이라 외근이 많았고 회식도 잦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 사람들이 남편 옆에 젊은 직원을 오피스 와이프라고 불렀다는 소문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처음 제 귀에 닿던 날, 저는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접시를 대충 헹구다가 그릇 하나를 미끄러뜨렸습니다. 깨진 건 그릇 하나였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무엇이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저는 그 금이 넓어지지 않도록 가만히 숨만 골랐습니다. 남편 곁에 항상 붙어 다니던 그 젊은이는 수진이었습니다. 명찰에는 팀장이라는 칭호가 꽂혀 있었고 움직임에는 오래된 내조의 리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 리듬이 제 자리를 침범하는 것 같아도 저는 침묵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회계 연도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 와 집에 잔뜩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 속에서 점점 제 이름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회사의 필요라는 이유로 제 도장을 부탁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가 필요하다는 말, 오래된 고객의 신뢰가 달려 있다는 말, 신용이 잠시 부족하니 제 명의가 안전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3번 들이마신 끝에 명예 빌려주기를 허락했습니다. 명예 빌려주기라는 4글자는 당시에는 단지 도와주는 일의 다른 이름쯤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제 인생의 가장 비싸고 쓰라린 자물쇠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첫 도장 이후로 제 이름은 자주 회사의 서류에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보증에서 시작해 소규모 오피스텔 매입까지 이어졌습니다. 양도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하기에 이름만 잠깐 빌려달라는 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꼬였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저는 느닷없이 본 적도 없는 계좌와 거래 내역의 소유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국세청의 납부 독촉장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느냐는 분노와 아직은 믿지 않은 마음이 싸우는 사이 통장 잔액은 마르듯 줄었습니다. 버틸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부모 집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파이프 냄새가 겨우 남아있던 작은 방을 빈 박스에 가득 담고 어머니 손때 묻은 서랍을 비우며 정신줄을 앙 다물었습니다. 형제들은 매서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시선을 다 맞아내며 웃음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접이식 의자에 앉아 등기부 등본의 굵은 글자를 3번이나 읽고 도장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저의 속에서 오래 묻어둔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은 가정이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숨소리가 어긋났고 출근 전에 눈동자에 미세한 초점이 비었습니다. 어느 봄밤 회식이 늦어 귀가한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제가 남편의 옷깃을 곧바로 맡았다는 뜻이 아니라 거실 공기에서 미묘하게 돌아앉은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지난 수개월의 취약함들이 한꺼번에 매달린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닮은 낯선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고 저는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어 하나가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혼외자 출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3번 자정 위로 넘어가는 동안 저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몇 번이고 뒤집었습니다. 기어이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출생신고 사본과 모자보건 증명, 병원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출생신고에 붙인 란에는 저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2글자가 둔탁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고 발바닥이 화끈해지는 이상한 냉온탕 사이를 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주방 조명을 맞았습니다. 그는 오래 묶인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제 귀에 밀고 들어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여러 해 전부터 수진을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별명이 장난처럼 불리던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운 프로젝트가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는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숨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의 뒤에 따라온 건 더 굵은 한 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황혼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 가혹할 것이니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잔인함과 비겁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의 이름을 썼고 나의 부모 집을 팔았고 마침내 나의 혼인마저 그 사람의 손에서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바람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일터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구의 서랍 사이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부모 집 처분을 앞두고 한 번 고른 적이 있는 상자였습니다. 다시 열어보니 옅은 곰팡이 냄새 사이로 과거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수진, 그리고 상사로 기억되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약간 뒤로 빠져 있었고 상사의 손은 아이의 등 뒤에 단단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신 서명해준 날이라는 묘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가 누구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마치 제 귓속에 조용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서 터널 같은 호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을 다시 조회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한동안 공실이었다가 최근 전세로 돌려진 곳이었습니다. 열쇠는 늘 제 가방 안주머니에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그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오후 햇살이 길게 미끄러지는 시간에 저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인기척 없는 냄새와 함께 잘 개어둔 담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서랍장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보험증권, 의료비 계산서, 그리고 정체 모를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 봉투 위에는 검은 글씨로 의뢰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스티커에 유전자 검사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결과지 한 장이 들어 있었고 확률 수치가 표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란에는 부의 일치율이 낮다는 문장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 눈은 보고서 오른쪽 상단의 의뢰인 이름에 꽂혔습니다. 회사 상사의 이름과 수진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고 남편의 이름은 보조인 서명란으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 속 상사의 손, 뒷면에 대신 서명해준 날, 오피스텔의 서류, 그리고 봉투의 결과지.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사정으로 대신 서명했고 그 이후로 계속 덧씌워진 이야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명예 빌려주기의 시작도 그날의 대신 서명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회사에서 힘을 가진 상사와 얽혀 있었고 남편은 거래처와 팀의 평판, 그리고 망가질지 모르는 커리어 사이에서 어설픈 보호자를 자처했을 것입니다. 그 어설픔이 제 노년을 향해 끝없이 미끄러져 왔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곧 위로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육체적 배신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는 제 이름을 방패 삼아 서류를 덮고 제 어깨를 발판 삼아 체면을 세웠습니다. 저는 부모 집 처분을 선택했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명예 빌려주기는 저를 제 삶의 운전석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제 이름이 가질 수 있는 무게를 그제야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며칠을 더 잠 못 들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제 삶의 방향타를 다시 손에 쥐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와 보험증권, 유전자 검사 결과, 사진의 뒷면, 등기부 등본까지 모두 한데 모아 바인더에 끼웠습니다. 법률 상담을 예약했고 제 앞에 앉은 변호사는 종이들을 넘기며 다양한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남편의 위법 행위와 상사의 책임, 수진의 공모 가능성, 그리고 제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이 구체적인 문장들로 풀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 속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의 용도를 알게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용도는 변명도 사과도 아닌 주장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가진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람과 안도, 그리고 수치심을 오가며 급격히 낡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정을
겨우 수습하려는 듯한 손짓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오래 준비된 하나의 문장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제 삶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지 못했지만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황혼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었던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 이제 와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는 말, 나이 먹어 혼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느냐는 말이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버지가 아니었기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어야 했고, 제 편이어야 했고, 제 이름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유리잔을 헝겊으로 싸듯 제 남은 날들을 정성껏 감싸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과의 서류를 내밀었고 재산 분할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의 등기를 되돌려받고 명예 빌려주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부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부모 집의 울타리 너머로 넘어오던 목련 향기와 저녁마다 가만히 들리던 아버지의 기침소리는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의 서먹한 관계는 아직 해빙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던 것은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 들어왔고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바질과 로즈마리를 심었고 물을 줄 때마다 잎사귀가 기지개를 켭니다. 혼자 사는 집의 소리는 혼자만의 숨에 맞춰 조금씩 정돈되었습니다. 한 번 더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봄, 저는 파란 봉투 하나로 삶이 갈라졌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가벼운 별칭이 어떻게 사람의 이름과 집과 자존을 덮치는지 저는 뼈에 새기듯 배웠습니다. 혼외자 출현이라는 네 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흥밋거리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잠 못 드는 밤의 횟수였습니다. 명예 빌려주기라는 사소한 호의가 어떤 파국의 시작이 되는지 저는 제 손등에 핏줄을 보며 셌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결말이 승리인지 패배인지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이름의 자리로 되돌아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외롭지만 정직했습니다. 어쩌다 발견된 진실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떠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이는 여전히 누군가의 일생이고 그 아이의 어머니도 자신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 머무르며 그들의 삶을 재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제 이름이 다시 서류 위에 눌려지는 일은 없도록 제 서랍의 도장을 제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서류는 살아 있습니다. 도장은 생각보다 더 큰 입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찍힌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작은 글자 하나에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의 밝은 농담 속에 가려진 어둠, 명예 빌려주기의 달콤한 제안 뒤에 숨어 있는 무게, 부모 집 처분에 돌이킬 수 없는 감정, 혼외자 출현이라는 단어가 당기는 호기심의 대가, 그리고 황혼 이혼이 남기는 한낮의 적막까지
저는 모두 몸으로 지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름과 마음과 집을 걸어도 된다는 말이 들려올 때 여러분이라면 제 자리에서 무엇부터 지키시겠습니까?